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198, 3,200선 회복을 좀 시도했던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 코스닥은 0.6%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803포인트, 800선 그래도 회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싶은데 계속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레포트를 네거티브한 레포트를 계속 내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네. 특히 이제 증시 부양책이나 이제 규정 바뀌는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거티브한 레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상법이라든지 세제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다. 예. 이쪽으로 더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래저래 지금 미국 쪽에서도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ISM 서비스업 PMI가 좀 정체된 상태다라는 점에 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뉴스에 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헷갈리는 시기네요. 네, 특히 그 안에서 발표된 게 고용은 네.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은 있고 그랬더니 다시 이건 뭐지? 이러면서 좀 모양새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은 계속 증시 부양책,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불확실성 증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들어와서 뭐 증시가 첫날부터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달리던 가장 큰 동력이 정부의 정책이죠. 사실 이제 밸류업 하겠다. 이제 국내 증시를 5,000포인트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엔 뭐 역행하는 좀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당연한 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반대방에 이제 바람이 좀 불었는데 결국 이제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뭐 2차 상법 개정안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이제 첨예한 관심사가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좀 처리할 거냐. 근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그렇죠. 없거든요. 이제 말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거를 뭐 50억에서 지금 10억으로 낮춘 상황에서 다시 25억, 30억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오히려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0억으로 올려줘야죠. 이제.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줄 거면. 100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옛날에 초창기에는 100억도 없었고 그냥 지분 5%면 대주주였어요, 네네. 초창기에는. 예.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뭐 숫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10억이라는 숫자도 좀 황당한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얘기 뭐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불확실성 안고 가는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되게 좀 단단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그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오르고 오늘도 사실 좀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는데 맞아요. 꾸역꾸역 또 이렇게 네.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미국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무슨 지금 성향이냐면 미국도 그런 이제 미국에서도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비싼 건 다 인정해요. 근데 비싼 이유가 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다 감수하려고 한대요. 네. 적극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되게 좀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지금 어떤 좀 근본적인 상황 자체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력 자체는 좀 달라요. 동력 우리는 자체가? 내부 동력이고 예. 이제 미국은 한마디로 두 가지죠. 이제 그 감세안. 네. 네,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고 생각보다 또 이제 관세도 아직 당장 뭔가 큰 영향을 좀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경제 네. 지표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뭐니 해도 오늘 팔란티어 실적도 보셨지만 AI는 그냥 이건 거침이 없어요. 그냥 네. 계속해서 지금 예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들이 나오니까 결국 이걸 이끄는 나라는 분명히 미국이잖아요. 우리 한국보다는 미국이 AI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력 자체를 그냥 그대로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시총도 크니까 미국 시장이 AI의 힘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좋은데 사실 미국도 내부로 보면 관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좀 처참한 수준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시총이 그렇게 또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AI랑 뭐 지금 트럼프의 어쨌든 감세 정책 이 두 가지 동력과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내부의 밸류업 정책 네. 이게 이제 결국 이끌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이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좀 움직여 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이렇게 막 확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나쁘게 봤잖아요. 금요일 날 하루는. 근데 월요일 날 딱 분위기가 그걸 연결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시 반등을 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다시 좀 나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지표나 이제 다시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잭슨홀 앞두고서 뭔가 이제 이벤트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거죠. 이제 그 경제 지표는 명백히 좀 안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고용이 사실은 뭐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게 수정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조절했을 때 그만큼 좀 안 좋았다는 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고용이 훨씬 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ISM 서비스 PMI도 고용은 좀 꺾였고 실제 응답자들도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리고 관세를 이제 그 반영을 하겠다. 이제 비용을 좀 이제 한마디로 그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이제 어쨌든 기존에 지금 관세 이거 부과된 건 10%거든요. 근데 이제 8월 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각각의 관세가 올라가게 되죠. 우리도 15%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스위스 같은 국가는 39%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관세들이 8월 7일부터 이제 인상된 걸로 지금 반영이 되니까 9월, 10월 데이터는 사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 증시엔 당연히 부담입니다. 근데 시장이 근데 한편에서 또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 금리 인하가 그렇죠. 이제 진짜 하겠구나. 왜냐하면 파열 의장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만 데이터 보면 사실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오히려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이번에 이제 쿠글러 연준 이사가 이제 나가게 됐죠. 이제 맞아요. 공석인데 거기에 그림자 의장을 이제 앉히겠죠. 누군지 네. 모르지만 두 케빈이 거론이 네. 되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네. 결국 그건 뭐죠?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죠. 음. 예, 금리 인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그러면 파월 의장의 입지가 되게 흔들려요. 그럼 결국에 9월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이제 지금 시장 예상은 하반기에 2번인데 금리 인하가 골드만삭스는 3번이나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논조가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먹힌다면 경기는 안 좋지만 뭐 그래도 AI도 있고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야. 이제 이 기대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니까 하루는 그러니까 월요일은 금리 인하 기대로 올랐다가 네. 오늘은 또 지표 보니까 약간 실망. 이게 계속 퐁당퐁당 이제 흔히 시속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분간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왜 8, 9, 10 해가지고 좀 계절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시기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보통 8, 9월 이렇게 합쳐서 수익률 평가하면 그 과거부터 데이터 보면 가장 안 좋아요. 네. 예, 실제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계절성을 뭐 저는 무시하지 말자 뭐 이런 뭐 생각도 좀 동의는 하지만 이 계절이라는 것도 그 그때그때마다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좀 보고 있어요. 그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급락장을 대비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가는 것도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거죠. 위를 열기보다는 여기서 좀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확실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또 데이터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 계절성까지 맞물리고 아까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좀 상황이고 또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도체나 의약품도 지금 때린다고 하니까 일단 좀 약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 밸류 부담까지 좀 겹쳐서 이게 결국엔 좀 8월, 9월까지 이제 FOMC 열리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장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절성이 뭐 어느 해는 맞고 어느 해는 틀리지만 올해는 조금 맞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관세 이슈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맞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결국 이 세 개가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이 세 가지를 저렇게 관세를 맞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반도체가 또 가장 큰 문제라서.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좀 속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게 반도체 관세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맞아요. 다음 주에 예.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몇 달이 또 흘렀는데 네. 이제 또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하긴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게 부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이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세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피해보는 국가는 누가 봐도 미국입니다. 아직 제조 기반이
반도체 쪽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TSMC에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관세를 과도하게 좀 때려버리면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좀 충격은 또 불가피하고 지금 AI 뭐 데이터 센터 계속 지금 안보 목적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를 뭐 미국에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냥 자신 있게 때릴 텐데 그건 지금 아니고 결국 저는 약간 좀 협박용이 될 수도 있다. 공장 더 지어라. 그래서 1년 후에 그 의약품도 1년 후에 최대 250%막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아마 반도체도 관세율은 높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기는 좀 이렇게 굉장히 늦추면서 좀 시간도 벌고 근데 대신에 방심하지 마라. 예,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결국 미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지 않을까. 저는 좀- TSMC도 무슨 투자 3천억 불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국가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저기는 우리나라한테 3,500억 불인데 네. 그 회사 하나한테 3천억 불 투자라 그러고 네. 그래서 결국은 구리 때 보면 자기가 필요한 거는 약간 관세를 낮게 하거나 맞아요. 없게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유리한 것들은 이제 높게 하는 정책을 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만 낮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반도체 공급망이 대만과 거의 한국에 있는데 그쵸. 미국이 대체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지만 그 물량 얼마 안 되고 마이크론도 주요 공장들이 대부분 저기 대만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GM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상 자동차 관세 때렸더니 제일 피해 보는 회사 찾아보니까 GM인 거예요. 현대차보다 더 큰 피해를 좀 보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 자체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좀 약간 스트레스 받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공개가 됐을 때 그렇게 뭐 미국한테 피해를 줄 만큼의 그런 반도체 관세를 때리긴 좀 쉽지 않다. 만들기가 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오히려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앞서서 그 트럼프가 이제 유럽연합, 뭐 일본 이렇게 이제 관세 타결을 했고 우리나라하고도 한 15%. 근데 이 부분에서 품목별 관세는 아직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에 뭐 맞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특정 지어 가지고 뭐 불리하게 하진 않겠다 예, 예, 이렇게 예. 했는데 근데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때릴지 그게 이제 자동차는 지금 15 정도 네네. 때린 거잖아요. 이게 네. 하한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품목관세 하한선도 제가 봤을 때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도체도 그러면 15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안 때리더라도 의약품처럼 그냥 일단 200%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 구리도 50% 실제로는 이제 말은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또 강력한 네. 부분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50 때리고 다들 놀랐죠. 왜냐하면 구리 한 15 이상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실제 시행은 그렇게 좀 파괴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일단 숫자 자체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시행할 거냐. 여기 그 시행 시기를 저는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괜히 그렇게 50% 때려가지고 가격만 올리고 가격 우리나라 맞습니다. ETN 손실 많이 봤다고 막 뉴스에 네.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냥 미국을 제일 유리하게끔 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에 이제 저희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 나빠진다고 저희가 미리 봤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금리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못 내려갈 거다. 단기만 열심히 내려가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주식시장에 악재냐 호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왈가왈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물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다만 트럼프가 제가 이제 그리는 그림은 그거 같아요. 어쨌든 장기 금리를 무조건 떨어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좀 경제 지표가 꺾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을 만약에 흡수하면 이제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고용을 줄이겠죠. 그럼 더 악화될 거고 금리 인하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가격을 인상하면 이게 소비가 또 꺾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가 꺾이면서 이거를 이제 금리 상승을 또 제어할 가능성이 저는 높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연준 의장을 계속 압박도 하고 있고 지금 최소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동결 아니면 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리를 좀 하락시키는
저는 좀 요인 중에 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 금리가 저는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지만 뭐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관세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막 5% 가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4% 초반이나 3% 후반 정도까지는 전 밀릴 거로 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유가거든요. 네. 근데 유가를 어떻게든 컨트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원유를 못 잡으면 이거 이제 트럼프의 생각과 반대로 금리가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이번에 이란과의 문제도 그냥 빨리 해결을 해버렸고 유가를 안정화시켰잖아요. 근데 물론 이번에 또 러시아 뭐 제재한다 뭐 이러면서 유가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 러시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을 해서 원유 공급을 저는 또 더 늘리는 쪽,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트럼프의 말을 좀 잘 듣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오펙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증산해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건 미국의 압박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장기 금리는 저는 결국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요번에 이제 팔란티어테크 실적 발표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요즘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그 젊은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빵이 아니라 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팔란티하고 엠러빈하고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뭔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그 대항마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대항마 네.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본질은 그거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 M7이잖아요. 근데 네. 물론 M7 중에 요즘에 애플과 좀 테슬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들 포함해서 이들이 AI를 이끌어왔는데, 그럼 이들이 그럼 지금 나쁜 상태냐?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너무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 좀 새로운 신진 이제 그룹들이죠. 뭐 오늘 또 팔란티어도 있었고, 엠러빈도 마찬가지고, 뭐 로빈후드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인기가 좀 뜨거운데, 근데 과연 이들이 그럼 결국 뭐 시가총액도 그렇고 지금 이 팡이라든가 M7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어떤 성장률을 계속 좀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기업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중에 보면 펠런티어는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오히려 M7을 압도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뭐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로빈후드라든가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도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펠런티어는 어쨌든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 성장도 잘하고 경쟁자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호화폐 최근에 또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시황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 기업들이 어쨌든 주가 올라가서 많이들 좀 관심도 갖고 투자는 했지만, 결국엔 경쟁력 면에서 과연 M7과 이렇게 우리가 붙어봤을 때 더 뛰어날 수 있는 건지, 그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유행들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유행은 괜찮지만, 이게 결국 M7을 이길지 안 이길지는 결국엔 기업들의 어떤 이제 성장이나 경쟁 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냥 뭐 이런 세대 교체가 무조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M7 그 중에서도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뭐 이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저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밈 주식들까지 같이 뜨니까 이제 지금이 꼭지 아니냐, 할 게 없어서 밈으로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AI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금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예전에도 나왔듯이 M7이 안전자산이다, 네.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다들 이견이 없는데, 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 꺾이고 그다음에 잭슨홀을 지나면서 9월 달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거를 보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들은. 그러면 이사님은 지금 방향은 9월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 아까 계절성도 네. 올해는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는 방향은 계속 좀 우상향할 것 우상향이다. 같아요. 길게 보면. 왜냐하면 결국 밈주식 시즌2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행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비싼 건 아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안 떠납니다. 그냥 위험을 선호해요, 계속. 예, 이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선호하면서, 뭐 밈주식 하신 분들이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다 알거든요. 예, 부실한 기업도 많은데 그래도 합니다. 예, 성과도 나고, 물론 이제 손실도 자기가 다 떠안지만, 근데 그만큼 이 위험을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강하고, 밈주식 시즌 1도 좀 그랬죠. 근데 시즌 1이 어떻게 끝났냐면 결국에 물가 오르고
긴축 나오면서 이제 완전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혹시 이제 민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즌 2도 언제 끝나냐면 결국 긴축이에요. 물가가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걸 반대로 유가가 튄다거나 뭐 미국의 시중 금리가 진짜 한 5%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 금리 인하도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밈도 끝나버리겠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맞지만 이게 쉽게 지금 꺾일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가격 부담이 있어서 한두 달 정도 뭐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에 좀 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혹시 모를 물가 튀는 거. 물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은 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 낮아지는 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방향이. 근데 금리가 이렇게 막 급격히 안 내려가는 거는 이게 관세 때문에 지금 이제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전가가 되고 어느 정도 상품 가격이 오를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금리 지금 동결하고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게 물가를 얼마나 자극시킬지 사실은 누구도 좀 명백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9월 뭐 FOMC 좀 지나면서까지는 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렇게 높게 물가가 이제 형성될 거로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는 좀 물가 상승이 좀 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을 부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밈주식도 끝나버리고 결국 지금 AI나 이런 부분도 사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도 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세장에서 제일 조심할 거는 결국 이 긴축이에요. 네. 긴축 시그널이 뭘로 생길 거냐? 경기가 뜨거워서 생기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물가 때문에 긴축 시그널 우리 22년에 혹독하게 경험해봤잖아요. 그 사이클이 혹시 또 오게 되면 이건 이제 주식시장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을 이제 그 어떤 카탈리스트로 보는 이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약간 중국 얘기를 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패권 전쟁이다 이런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잠잠한데 결국은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이제 특별한 이제 이벤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다시 완전하게 불리시하게도 돌 수 있고 거기서 뭔가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또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서 네.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생기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양쪽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예상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냐 잘 이렇게 좀 되는 보고 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올해 4월에 가장 시장이 또 우려했던 게 그 폭락하는 장의 이유가 관세를 너무 세게 때려버렸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아예 공급망이 막히면 물가가 튀거든요. 근데 그걸 공포스럽게 느꼈던 건데 결국 이제 합의를 봐서 유예를 시켰는데 저는 이 두 나라 다 어쨌든 이제 서로 약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아예 서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탈세계화종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좀 배척하고 아예 그냥 모르겠다 일단 때리자 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서로한테 결국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이미 한 차례 좀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높진 않다.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간극 좁히긴 쉽지 않지만 어느 레벨까지는 어쨌든 지금보다 관세를 좀 낮추는 쪽으로 합의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히토류. 네, 히토류 그 중히토류 7종인가요? 그거 수출 금지하는 거. 지금 6개월 풀어줬거든요. 그거 6개월 지나면 또 중국한테 또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인 상황이고 그다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아직 중국 경기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미국과의 무역이 어쨌든 이게 자꾸만 틀어지고 관세율이 올라가면 중국 경기에 좋을 수도 없고 또 시진핑 주석도 이제 27년에 아마 다시 또 이제 임기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과 또 척을 지고 자꾸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경기는 계속 좀 망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저는 뭐 정상회담 통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타협안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남은 뭐 한 8, 9월 이후에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보자고 하면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왜 올해 상반기는 비미국 쪽이 좋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쪽에 수혜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이나 원전 네네. 쪽인데 이쪽은 앞으로 몇 년갈 사이클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조선만 해도 미국에서 앞으로 선박 발주가 많기 때문에 네. 원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좀 8, 9월에 좀 조정받을 때 좀 긴 호흡으로 이제 한번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8, 9월이나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쪽에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단체 관광 중국 그거 중국 이제 비자 문제. 비자 그거 한다고는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발표가 났죠. 9월 29일부터. 근데 시진핑 주석도 지금 올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또 요새 호텔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돈 쓸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나 뭐 AI 소프트웨어, 또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계속 지금 안고 가는 그 어떤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국내 내부적인 어떤 수혜주들도 한번 이렇게 담아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고르신다면 어떤 업종 쪽이 저는 계속 AI 보는 거죠? 미국이라면 미국 쪽을 미국이라면 본다면, 보는 만약에 거죠. 미국 이 증시 쪽을 좀 본다면 여전히 뭐 AI 쪽에 좋은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빅테크 쪽에서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구글 같아요. 네. 구글이 확실히 좀, 구글과 메타 쪽이 네. 확실히 성과가 좀 좋았고, 아마존이 조금 좀 꺾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구글이 지금 좋은 또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격도 제일 싸지 않나요? PER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구글이나 메타 쪽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상자산 비트코인 쪽은 안 보세요? 비트코인 쪽은 근데 지금 요즘에 약간 네. 좀 시들시들 약간 하잖아요. 횡보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금처럼 그냥 움직일 것 같아요. 막 옛날처럼 막 비트코인이. 급등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이게 투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자산 배분으로. 그래서 올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 투자자보다 오히려 막 기관 투자자, 법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럼 변동성이 줄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이게 급등나게 이걸 네. 사고 파시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좀 가치는 유지되지만 뭐 급격히 오르고 내리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메디큐브로 유명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 APR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K-뷰티의 신흥 강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전통의 강자 아모레퍼시픽마저 제치고 업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또 APR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14.9% 증가해 역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K-뷰티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APR은 오늘 11%대 오르면서 20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GFC 생명과학이 25%대 급등하면서 19,130원, 한국 화장품도 오늘 9%대 강세 시현했고 바이오 비주와 파마 리서치도 각각 7%, 6%대 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전 수주 확대 기대 속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전력 공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한미 간 통상 협상 결과로 조성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산업 투자 펀드에 원자력 산업이 포함되면서 국내 원전업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한국전력이 오늘 7%대 오르면서 41,150원에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31% 오르면서 66,300원, 우진도 오늘 6%대 강세 보였고 태움과 우진엔텍 모두 5%대 강세 시현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 보잉부터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 라이다 센서 전문 기업 아우스터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보잉입니다. 현재 주가는 22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5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2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늘었고 항공기 인도량도 150대로 63% 증가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억 달러 손실이지만 전년보다는 84% 개선됐고 순손실도 7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업용 항공기 부문은 전년보다 81% 증가한 10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인기 기종인 737 맥스의 월 생산량은 38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반기에는 200대 이상이 인도될 것으로 보여 실적 개선에 대한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또 777X를 포함한 차세대 항공기들에 대한 인증도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진행 중인데요.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가 맞물리면서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델타항공입니다. 현재 주가는 5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66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3달러 27센트로 63%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매출이 5% 늘고 신용카드 제휴로 로열티 매출도 12%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1분기 때 철회했던 연간 가이던스도 다시 제시했는데요. 올해 조정 EPS 목표는 5달러 25센트에서 6달러 25센트로 이미 상반기에 절반 가까이 달성한 상태입니다. 유가 하락과 프리미엄 좌석 수요가 하반기 실적에 안정판 역할을 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델타항공은 여름 성수기 이후 공급을 조절해 단위당 마진율을 높이고 겨울 성수기인 9월부터는 국내 국제선 모두 점진적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우스터입니다. 현재 주가는 24달러 선인데요. 목표 주가는 18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아우스터는 대표 제품인 OS1 센서가 미국 국방부의 블루 UAS 인증을 받으면서 국방부와 연방기관에 별도 승인 없이 납품이 가능해졌습니다. 3D 라이다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이 인증을 받은 건 아우스터가 유일한데 이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자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통하지 않는 방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 투자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국방부는 2년 내에 전 사단의 실전용 드론을 1000기씩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우스터가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또 자동차 중심의 경쟁사들과 달리 로보틱스, 산업용, 스마트시티로 분산돼 있어서 자율주행 상용화 지연 시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8월 7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는 연간 가이던스 달성 여부와 방산 수주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성장에 다시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로 무관세를 누리던 자동차 산업 이제는 15% 관세 시대입니다. 국산차 품질은 세계 최정상인데 이제 가격 경쟁력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하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 기대감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역 협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대학교 박철환 스마트 자동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동차일까요? 자동차. 네, 스마트 자동차 학과라는 게 어떤 거를 가리키시는 건가요? 과목이? 예전에 자동차 학과들이 있을 때 네. 점점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똑같이 자동차 만드는 건 자동차인데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그러면 이제 약간은 이제 뭐 전자장비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자동차 그러면 일단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것만 뭐 이렇게 집중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이 있듯이 네. 뭐 기존의 뭐 내연기관차가 뭐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구동계가 전자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율주행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레벨에서 고레벨로 올라가서 고도 자율주행이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뭐 다 포함할 때 이제 멋지게 부를 때 스마트 자동차라고 멋지게 부를 때. 예. 뭐 어느 분야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 실제로 외국산 자동차가 그렇게 이렇게 잘 이제 성장하지 못하다가 이제 BMW나 이런 이제 좋은 고급차들이 성장세가 되게 커서 미국 차들은 좀 잘 안 됐잖아요,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얘기는 결국은 미국 차들이 들어와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그렇게 보이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네. 드디어 열렸다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의 많이 이제 팔아주지 않으면은 네. 그 다음 조처를 하겠다라는 어. 엄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비관세 장벽이 아닌 다른 형태로 결국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국 차들을 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와 잘 맞지도 않아서 그 처음에 뭐 야심차게 그 런칭을 했던 그런 그 픽업 트럭들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일단 주차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차면 크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소비자분들이 그 운전자분들이 예. 픽업 트럭을 가지고 차박을 하러 가지는 않으니까요. 네. 차박.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도 네. 있고 해서 무작정 시장이 열렸고 그다음에 규제가 몇 가지가 풀린다고 해서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존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냐? 사실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봤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팔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으로서는 미국 차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보면은 그 대우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이게 합병이 되고 여러 가지 조정이 되면서 한국 GM이라 부를 때 네, 네. 그 자체가 쉐보레가 미국 차에 해당되니까 네. 그러면은 뭐 쉐보레가 한국에서 더 팔릴 만한 어떤 그 근거가 마련이 됐느냐 나름대로 거기도 견조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더 많이 팔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실 뭐 25% 관세 예상이 됐었다가 이제 15%. 참 기준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게 원래는 FTA 무관세였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15% 관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딱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지금 15라는 이 숫자에 천착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감이 안 잡히는데 네. 기존의 값이 얼마였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얼마가 증가했냐 결국은 예. 퍼센트 포인트가 얼마가 변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EU라든지 일본 대비로 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 뭐 그게 대략 한 2.5% 정도, 한 2에서 3%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영향과 이 체감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의 하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유럽 차나 일본 차한테 밀린다 이건 거죠. 미국 차가 더 잘 팔린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미국 시장에서 봤었을 네. 때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15%의 관세를 맞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불리할 거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쪽이 다른 산업, 특히 스마트폰 쪽하고 완전히 시장의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이게 단순하게 완성품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생산 기지가 있어가지고 부품들이 공급이 돼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단계의 부분 조립이라든지 부품을 완전히 수출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뭐 CKD라든지 SKD라든지 뭐 DKD라든지 이런 형태의 전문적인 형태의 용어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에 관세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을 짜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느끼는 관세 상승 효과는 각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거의 비밀처럼 갖게 될 거예요. 최대치가 15%가 되겠죠. 일단은. 네. 예. 아니 왜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가 보통 일본 자동차 브랜드하고 뭔가 좀 경쟁이 되곤 했잖아요. 뭔가 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 뭐 일본 차냐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 차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가 원래 자동차가 한 2.5% 부과가 네. 됐던 게 15%가 된 거니까 12.5%가 증가된 거고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거니까 15% 증가된 거고 그러면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때려 맞은 느낌인데 맞나요? 그렇죠. 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맞은 형태였는데 네. 그럼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봤을 네. 때 일본 자동차 산업이 우리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그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일본 자동차 제작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하여 생산하던 그 분율 자체가 우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극복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처럼 뭐 사실상 체감상 2.5%포인트 정도 더 맞게 된다고 하게 됐지만 네. 결국은 그 현대 기아차라든지 그 수출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향후 디테일하게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차이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미국에다 공장을 더 짓겠다고 미리 가가지고 지금 관세 덜 맞으려고 이제 로비를 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그러면 하게 되는 거는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미국 현지 생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도가 원래는 한 50% 정도까지라고 예시를 한다 그러면 50을 55에서 한 60까지 올린다든지. 네. 즉 여기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완성차를 수출하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가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이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게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서 약간 밀린다고 하는 이유로 이게 판매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더 우수해서 뭐 일본 차나 일본 다른 브랜드 대비 크게 영향이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뭐 품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는 거의 월드 베스트 그레이드까지 올라가 있고 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예.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앞서 그 진행자분들이 그 네네.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물어보셨던 부분. 향후 수출 전략을 짤 때 수출 비중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때 현지 생산을 늘린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현지에서 완성차 생산을 늘린다는 관점이 될지 그리고 자동차는 거의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의 부품이 조립이 된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부품 산업에 있어서도 부품이 그동안은 국내에서 공급이 되던 것들이 네. 현지화를 더 이루어내서 그 부품의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 즉 차뿐만 아니라 그 차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맞게 되는 대략 한 2.5%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극복했듯이 우리도 이제 극복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다 현지에서 부품부터 해서 그쪽에서 다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결국.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수출하는 차량의 그 대수를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와 사의 입장이 네. 협의가 되고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상황을 과연 통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지 위기로 봐야 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노 쪽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양보의 수준이라든지 조정이 되는 합의점이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출량 자체를 노사 협의가 있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어느 공장과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차를 생산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유럽에서 그
개발을 해서 생산을 했던 전략 차종은 한국에 못 들어온다든지,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을 한 차량은 미국에서만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그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발표가 난 걸 보고 갑자기 딱 떠올랐던 게, 뭐 어떻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략을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그 현지에서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생산이 된 차량도 미국산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로 수입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국산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더 사게 될 거다. 그러면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줄 것이냐. 이때 딱 떠오르는 차량이 산타크루즈였어요. 픽업 트럭인데 작아요. 네. 우리나라 환경에 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못 들어오는 이유가 노조 때문인가요? 왜 뭐 수요가 정확하게 없어서인가요? 그냥 그 차량은 미국 시장에서만 생산이 되어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산타크루즈 같은 차량도 미국산 자동차로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즉 그 수출이라는 관념 자체가 네. 이 미국산 자동차 그리고 미국산 부품이라는 이야기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생산한 것도 결국 미국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트럼프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드 인 USA라는 강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어떻게 될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그랜저 있잖아요. 네. 그랜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랑 그 미국에서 생산된 거 이름 달랐잖아요. 아제라. 예, 그거 오히려 그렇게 수입해갖고 쓰시는 분들 많았던 게 그게 훨씬 좋다고 해서. 네. 근데 그때 그거는 이삿짐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동안 살았던 분들이 네. 그 차를 갖고 들어오면 면세가 되거나 해가지고 네.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차량이었고 네. 오히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포인트가 제네시스가 초창기에 네. 수입 제네시스가 가격이 좋다고 해서 아예 아예 그걸 무역으로 하다가 그게 막힌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생산된 제네시스를 네.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더 비싸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더 비싸게 네. 원래 지금도 가격이 차가 미국이 더 싸지 않나요? 우리보다? 뭐 거기는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니까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비관세 규제 비관세에 관련된 이야기, 즉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나 이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차들의 규제가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열려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규제가 더 심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한국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부품이라든지 이게 줄줄이 엮여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그럼 다 현지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도 아니면 모 방식으로 예. 다 간다고 하긴 그렇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 가격을 산정하거나 또 생산하는 전략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성차를 수출하느냐 네. 아니면 현지에 생산 기지가 있어서 부품을 다 가져가서 생산하느냐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단계가 한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더 있는 바로 이유가 관세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네. 그 대상 국가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된 조건 하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그 어느 쪽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밖에다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비중으로 조정을 하겠죠. 다만 올라가는 건 틀림이 없겠지만 네. 얼마나 올라갈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가봐야 하는 거네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금 열심히 그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시나리오 짜가지고 지금 짜고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하던 부품들을 뭐 국외에서 그러니까요. 한다든지 사실 그게 친환경차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배터리 전기차에서 네네.
그 배터리 팩이 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되고 팩을 현지화시킬 거냐, 셀을 현지화시킬 거냐, 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인 뭐 활물질, 극판 등등을 현지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IRA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많이 한 상태라서 뭐 나름대로 그 확정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된 거지 지금처럼 방향성이 딱 잡히지 않았습니까? 25도 아니고 15라는 방향성이 잡혔으니까 확정된 방향에 따른 그 대응 방안은 그래도 짤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뭐였나 하면 이게 15가 될지 12.5가 될지 25가 될지 정말 문제가 발생해서 50이 될지 이걸 몰랐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그 대안 자체나 방책이 퍼져 있고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현대기아차로서는 아주 그 한숨을 돌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제 전기차나 이런 환경차들 때문에 IRA 같은 걸 이제 보조금 많이 받았다 그게 네.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세랑도 뭔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걸 잘 이용해서 현대나 기아차가 뭔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됐을 때가 가장 그 회사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현지화 시키는 게 무조건 유리하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미묘하고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친환경차라고 보통 얘기하는 배터리 전기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에서 부여하는 보조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구매를 하는 그 소비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고 생산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특히 배터리 셀이나 팩에 관련된 것들은 그 미국에 진출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에서 AMPC라고 해서 그 생산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관세가 조정이 돼서 상호 관세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는 산업일 땐 네. 이거를 미 행정부에서 이것을 투자라고 간주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미 진행이 됐던 투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스케일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AMPC 같은 그 생산자 보조금이 추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조금이 이렇게 주는 형태는 이것을 투자라고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유치 보조금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어떤 그 결국은 유치를 통해서 산업이라든지 고용 같은 것들이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때 유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차근차근 양 국가들이 디테일하게 이거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세는 일단은 정리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아 그래도 큰 그림은 정리가 된 됐고요. 거고 15를 그거는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트럼프가 말을 바꿔서 예를 들면 어떤 부품은 뭐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이렇게 막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상호 관세 15%라는 이 말 자체도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돼서 일몰이 된다는 거 혹시 발표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없죠. 없죠. 자, 그럼 이 상호 관세가 만약에 정권이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뭐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정된 거 없죠. 네. 또 그 다음에 돌아간다고 만약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이게 기존의 FTA로 돌아갈 거냐? 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약속이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에 걸쳐서 국가 간의 그 정치 외교적인 신뢰와 신용에 입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래 위로 다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즉, 그 우리나라의 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강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마치 뭐 확정된 하나의 황금률처럼 보는 거는 오히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상법, 노동법 등 수많은 법들이 공개 직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법안 발표 이후 오히려 역행에 대한 논란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최근 논란을 앓고 있는 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고 또 필요한 방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4의 길 연구소 대표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4의 길 연구소는 뭘 연구를 해서 제4의 길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1의 길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최고다 이런 길이고요. 아, 제2의 길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네. 뭐 한번 실험했다가 실패한 그러한 길이고 제3의 길은 90년대 토니 블레어 수상이 한동안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요즘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까지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남들이 주장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정말 새로운 길을 찾아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제4의 길 연구소입니다. 따뜻한 자본주의 다음 거. 그 플러스 해서 사실 요즘 이야기하는 뭐 기후 위기까지 포함하는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 가능하게 할 거냐 뭐 그런 것을 제가 연구하고 많이 사실 뭐 강연도 가고 책도 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막 저희 이제 세제 개편이 지금 이슈여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그 길로 가는데 세제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세제 개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자산을 그렇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하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가게도 그렇고 어디에 어떻게 내가 투자 자산을 집어넣을 거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편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실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계속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너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려서 그렇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돈이 거의 안 가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다 해가지고 코스피 5천을 만들자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제 주식 가격이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 좀 올랐는데 최근에 이런 세제 개편 논란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주주 요건이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참 이러면은 증시에서는 소액주주 아니면 대주주 이렇게 나뉘는 건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그 구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얘기할 때 이제 네.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이제 중소기업이 예.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투자자도 뭐 중견 투자자라든가 그러니까요. 뭐 예.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대주주 해놓고 뭐 50억도 저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10억도 대주주는 당연히 아닌데 우리가 진짜 대주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기업에서 그야말로 소수 아주 그 오너 경영인 그러한 사람들 보고 우리가 대주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오너 경영인 그 용어조차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오너죠. 주주면 다 오너인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지배주주만 오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다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서서 대주주 해가지고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저는 약간 좀 정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주주보다 슈퍼개미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종목 10억 이상 가졌으면 슈퍼개미.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모두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중견 주주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마치 네. 중견 기업 하는 것처럼요. 네, 네. 네. 어쨌든 대주주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준을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는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제가 오면서 뭐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다시 뭐 엄청난 반발이 있잖아요. 뭐 지금 청원도 국민청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또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막 거의 4% 가까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봤잖아요. 최근에 잠깐 반짝 다시 또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결국은 뭐 10억으로 이렇게 낮췄던 것을 다시 또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다시 또 약간 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10억으로 그냥 낮추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50억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뭐 한 중간선으로 이렇게 잡으면 어떻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양쪽에서 다 사실은 욕먹는 상황이 되고요.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준을 잡았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때 처음 나왔던 대주주 기준이 단일 종목 그 소유하는 그 규모가 100억 정도였어요. 100억이었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50억으로 떨어뜨렸다 25억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까지 낮췄다가 지난 정부 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다시 또 50억으로 높였는데 그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고 그렇죠. 더군다나 강남 집값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3배, 4배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 건 전혀 뭐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기회비용이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쪽은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뭐 평균 주택 가격이 뭐 14억이라고도 하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30억부터 한 50억 이상 이렇게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50억이 대주주면 그러면 50억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대지주. 거의 땅값 때문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용어를 붙이시든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부동산 계속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처음에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너무나 부동산으로 쏠려 있으니 이것을 좀 주식시장으로 좀 머니 무브하겠다, 좀 옮기면 그러면 그게 과연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그런 기업들은 거기에서 투자 비용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R&D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동시에 이 부동산에 쏠려 있던 그 투자금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가계부채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죽어 사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다시 복구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만약 했다면 이번에 세제 개편이 이렇게 나왔을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왕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세제 개편이 꼭 주식시장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세제 개편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항상 뭐냐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부동산을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하긴 하겠는데 다만 내가 세제를 뭐 개편해서 뭐 세금을 올려서 잡지는 않겠다. 그냥 뭐 주택을 그것도 공공주택을 많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공공주택 언제 건설해서 언제 그걸 분양하겠다 이러니까 사실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하급장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지난 6.27 대책이 나온 거고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불이 막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방차가 가서 그냥 물을 확 부어가지고 일단 급한 불만 끈 건데 근본적으로 불씨도 꺼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만 위축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상승 조금씩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뭐 멈춰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이 원복되지도 않아서 원복이라는 표현 요새 많이 하던데 네. 그렇게도 안 해놓고 지금 부동산 세제는 안 건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앞으로 결국 시그널이 어떻게 오겠어요? 이게 머니 무브가 이 부동산에서 주식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번에 인센티브가 아니라 도리어 때리네. 그러니까 네.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증권거래세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보시나요?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대주주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소득 이제 양도세를 이제 어떻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분리과세. 어떻게 예.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사실 뭐와 연관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단기 투자만 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로 좀 돌릴 거냐 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 배당을 많이 함으로 해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좀 끌어올리자 이런 차원인데 그것을 이번에 좀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 최고 세율이 뭐 한 25% 그러니까 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시 10% 추가하니까 27.5% 네. 정도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것보다 한 10% 포인트가 예.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여러 가지 그 조항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정말 제가 여기 일일이 뭐 원하면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걸 누가 알고 그것을 과연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신용만 낸 것처럼 돼버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인센티브 준 것도 아니다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거래세도 네. 실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였는데 0.05%로 좀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도 좀 올렸고 그것도 한 0.5%, 0.05% 포인트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뭐지? 부동산세는 전혀 뭐 움직이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자산은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우리 국내 자산 보면 하나는 부동산 자산이고 하나는 금융 자산, 주식 네. 자산인데 주식 쪽에는 계속 때리니까 이거 다시 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부동산도 아파트 말고는 다 나쁘지 않나요 지금? 속고마 빌딩 뭐 이런 건 다 나쁘다고 경기 나빠서 그러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집값만 여기서 지금 계속 사람들은 일반 지금 말씀드린 뭐 개미 투자자라든가 소액 투자자들은 뭐 빌딩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주택을 가지고 하는 거고 강남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전국에서 막 몰려오니까 너무나 이게 지나치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그것도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사람들과 돈이 막 몰리니까 너무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사의길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이런 문제에 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당장 현 세대에서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니면 서울과 아니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간의 그런 양극화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는 거거든요. 미래 세대가 도대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을 내가 구하려니까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니까 이 젊은이들 도대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한테 너 왜 결혼 안 하고 왜 아예 안 낳냐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걸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이것이 결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단기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그쪽으로 돈이 몰려 있으니까 그것도 막 가계부채까지 끌어다가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도 안 되고 또 부채까지 많이 있으니까 소비도 못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세제를 좀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건든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이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좀 전체를 가지고 전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어디에 갖다 넣을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외국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면 주식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주식 우리 지금 동학개미들이 잠깐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이거 국내에 있으면 그럼 다시 또 집 사러 가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제를 좀 개편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시는 이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이제 부동산세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제 보유세가 있고 하나는 네. 거래세가 있어요. 네. 보유세가 우리나라 특이하게 이제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것도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우스워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예. 그런 나라가 없어서 예. 하나로 합하자는 거고 예. 합한 다음에 OECD 국가 평균 정도로만 보유세를 높여주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마 우리 앵커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산세, 보유세가 OECD 평균 정도 된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평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 대비로 계산해요. 아니 조세 총수입 대비 이 부동산 관련한 세입이 얼마나 됐냐 재산세 세입이 이렇게 보면 평균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뭘로 비교해야 돼요? 당연히 이 우리나라의 주택 총 가액 대비 네. 얼마나 재산세를 내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계 소득 대비 서울의 평균적인 방 3개짜리 보통 90제곱미터 이 정도 우리는 보통 국민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주택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주요 도시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의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27년 걸린다. 뭐 눈비호 자료가 있는데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 그것이 한 13배였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13배였다가 이것이 한 15배까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높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명목 가격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하고 뭐 뉴욕하고 서울하고 뉴욕하고 뭐 비슷하다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명목 가격도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2배로 비싸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과세를 비교할 때 재산세를 그냥 소득 대비로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재산세가 비싼 것처럼 높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래서 적어도 이 총 가액 대비, 총 주택 가액 대비로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 점진적으로 좀 올려주자는 게 제 주장이고 다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 점진적으로 좀 하되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은 예외하면 안 된다. 그럼 똘똘한 채 자꾸 몰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모든 주택을 전부 합해서 총액 기준으로 하자. 요즘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해서 제사의 길이 드디어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조세 저항이 너무 세니까 우선 당장에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신규 거래되는 주택이 있잖아요. 신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올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처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보다 10배 정도 높다고 했는데 처음 구매할 때 가격 기준으로 계속 가요. 그게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5배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 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구입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OECD 평균 정도로 높여주되 그 대신 계속 앞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자기가 잘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그 투자 수익을 자기가 그냥 온전히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또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있다면 거래세는 좀 낮춰주면 그러면 전체적인 세수는 우리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조세 저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고 OECD 평균보다 제가 볼 때는 가격 기준을 하면 3배 이상 더 높아요. 적어도 절반 아래로 푹 떨어뜨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조세 저항도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주식적으로 좀 머니 무브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한 번 더 모셔서 다음번에 상속 증여세 이런 쪽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가 또 제가 다 말씀 다 했나요? 네, 오늘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단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또 상승한 상황이고 뭐 장중 변동성 여전히 지금 큰 모습이고 오늘 미국 뉴욕 증시 요즘 퐁당퐁당이잖아요. 네. 오늘은 그럼 상승하겠죠? 그렇죠. 어저께 예. 빠졌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날이죠. 네. 퐁당퐁당이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